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안병호 교수님과 한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죠. 다시 한번 코로나19와 인류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도 일선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 이제 개강을 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정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그래서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그러한 그 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한 달 정도 해봤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로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찍 서둘러서 학교 안 와도 되고 집에서 이렇게 편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화면 같은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저희가 캡처하고 뭐 강의 내용도 녹음하고 다시 이렇게 복습할 수 있고 뭐 그런 그가 이제 장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의외로 또 이제 이러한 온라인 강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이니까 이제 선별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진료 절차가 좀 까다로워졌죠. 뭐 입구에서부터 이제 통제하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진료할 때 방호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제 더 더워지면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끼리 이제 스머프라고 말하면서 이게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실질적인 어떤 위기는 뭐 좀 안정화되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될 시기라 가지고 진료하면서 좀 더 각성을 해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는 지구촌 전 세계인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코로나19 발병 현황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76일간 봉쇄된 이후 4월 8일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7개 광역도시에 긴급사태가 발효된 첫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다고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보고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만 8천여 명. 여전히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미국의 42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도 각각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인류의 삶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구촌이 충격에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사스나 2009년 인플루엔자 유행 때와 달리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보도돼서 알려졌는데요. 이 원인체는 사스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렇게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드디어 이제 팬데믹을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4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240만 명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16만 8천 명 이렇게 넘습니다. 지금 이 원인체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RNA 바이러스입니다. 이 RNA 바이러스의 특징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증식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이렇게 좀씩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DNA 바이러스와는 달리 교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돌연변이가 흔히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서 발생했던 그 바이러스 유전자와 유럽에서 발생했던 유전자, 미국에서 발생했던 유전자 이런 게 이제 약간씩 다르다. 변이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최근 이야기는 그런 변종이 한 30종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에 고열 그리고 얕은 호흡 이런 것이 이제 주증상이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근육통, 뭐 설사, 인후통,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후각 상실이라고 그래요. 냄새를 이렇게 잘 못 맡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복통 등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 보고를 보면은 호흡기 외에도 심장이나 콩팥 뭐 이런 데도 이렇게 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직도 좀 그런 알려지지 않은 병원성이 더 많이 있다,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은 이제 일반적으로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때 되죠. 그래서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또는 대화 중에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다양한 것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비말 속에 있지만 한 2, 3m 정도 거리를 띄우고 있으면 감염력은 이제 매우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묻은 물체를 만져서 그것을 이제 다시 자기 피부에 이렇게 접촉을 한다든지 하면 또 그런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또 이제 대변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고서 초기 3일 동안에 감염력이 이렇게 가장 높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대개 이제 감염되고 나서 한 5일쯤부터 14일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복기를 이제 14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실시간 RT-PCR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방법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침할 때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소매를 가리고 한다든지 이런 조심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겠죠. 자, 지금 이제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나오는 이 비율, 이것을 이제 우리가 치사율 또는 뭐 치명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한 7%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한 2.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5.7% 정도, 그리고 미국은 한 5.3% 정도. 이게 이제 프랑스가 지금 가장 높은데요. 17.7%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지구촌이 이제 떨썩한데, 가장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 이제 초기 대응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작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제 광둥성의 광저우랑 이제 상하이 등지에 있는 유전자 분석 기업이란 기관에서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그 환자 유전자 샘플 배열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사스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당국에 보고했더니 이제 당국에서는 대회에 공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얘기되는 게 그 12월 말하고 1월 초는 사실 수많은 생명의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 바이러스가 훗날 일으킬 후과를 전혀 모르고서 엄청난 이제 과오를 저질렀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더더욱이 이제 WHO가 그 세계 보건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했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팬데믹 선언도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너무 좀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테드로스 이제 사무총장이 비난받는 게 이제 소극적인 태도, 그다음에 늑장 대응에 대한 얘기가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언론에서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게 그 우리 이종욱 사무총장님 그 23년 동안 봉사했던, 그래서 백신의 제왕이라 불렸잖아요. 옛날에 그 한센병부터 해가지고 지금 에이즈까지 그 방역이 아주 최전방에서,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기민하게 움직였던 게 그 이종욱 총장이 있을 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게 이제 전략보건운영센터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이종욱 전략보건운영센터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분의 그 어떤 그 거룩한 희생을 기려가지고 거기서 워룸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전쟁 시뮬레이션 하듯이 기민하게 대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하여튼 WHO랑 중국의 초기 대응의 어떤 방만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코로나19도 계절성 질병이라서 4월경이면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지속될 수 있다, 뭐 또는 일반적인 독감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런 다양한 전망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은요, 겨울철에 이제 좀 잘 발생하고 날이 따뜻해지는 그런 봄 여름에는 이제 발생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날이 따뜻해지면 좀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더운 지방에 사는 뭐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그 원칙과는 좀 어긋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방역 체계라든지
이 개인의 면역력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방역 정책은 한마디로 신속하게 진단을 해서 확진자를 빨리 가려내고 그리고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그 동선을 확실하게 추적을 해서 가려내어서 또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매우 이렇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정책을 통해서 더욱더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전염병은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감염되어서 몸에서 항체가 생기고 집단적으로 면역이 생겨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오늘날은 이런 첨단 방역을 동원을 해서 그런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는 정책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사실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이제 계절성 독감, 스페인 독감처럼 뭐 그렇게 위험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계절성 독감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제 엄밀하게 본다 그러면 스페인 독감보다도 더 이렇게 사실은 심한 그러한 그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독감이 창궐 했던 그 1918년 20년대 이때 당시는요 의료 수준이 이렇게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방역 정책을 전혀 펼칠 수가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그 뭐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그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한 그런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것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좀 암담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본다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렇게 훨씬 높고 그리고 계절 독감은 이제 백신이 나왔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감염되어서 지금 그 환자들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절 독감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 접해보는 바이러스라서 그런지 암울한 전망도 커지고 있는데요. 확진자와 사망자에 대한 전망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해요. 지금 이제 전 세계 확진자 한 220만 명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 이제 1월 9일 날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고요. 83일이 지나서 5만 명이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데 83일이 걸렸던 거는 한 두세 달인데 그로부터 8일 지나서 10만 명 되고요. 그로부터 또 8일이 지나서 15만 명으로 쭉 올라가니까 사망자 수의 그래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저희 지구촌이 놀랬던 건데 그 와중에 이제 선진국이라고 폼잡고 있던 나라들이 이제 이번에 실상이 다 드러났죠. 지금 사망자 국가가 가장 많은 거 이제 무슨 올림픽 순위처럼 이제 미국이 지금 한 3만 명 넘고 이탈리아가 뒤를 잇고 스페인이 잇고 가고 있고 프랑스 있고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제 23위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많았던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빨리 확진자 찾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지금 일본도 되게 누르고 있다가 지금 우리나라를 앞질러 버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9일째 한 5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20명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웃나라는 하루에 400~500명씩 나오는 상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치사율은 한 7%라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한 2.1% 정도로 얘기되고 있고 앞서 1등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한 80만 명으로 확진자가 생겼고요. 뭐 사망자도 한 4만 5천 명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죽는 주가 뉴욕주예요. 그 가장 번화하고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지금 가장 치명적인 상태라서 뭐 지금 미국 안에서도 주마다 대응 방식이 달라가지고 미국 대통령보다 주지사가 더 이렇게 더 뜨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 사태가 여러 가지 정치 지형도나 경제에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거라는 그래서 뭐 병은 소강이 될지언정 그것과 관련된 숱한 난리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2, 3년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발생하고 의료 부족 사태를 겪는 걸 보고 저도 선진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자유로운 언론, 민주적인 시스템 속에서 뛰어난 진단력을 갖추면서 이렇게 제압을 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검사가 일단 늦고요. 뭐 지금 제 지인도 검사를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뭐 화요일을 간다 그러고 그리고 검사 비용이 $1,000 정도 되니까 비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검사를 하고 또 대기할 경증 환자 입원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병원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천문학적이고 CT나 인공호흡기 막 중환자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 또 유럽의 나라들 중에 스웨덴은 집단 감염 시도, 집단 면역을 이제 시도했다가 지금 실패하고 오히려 고령자들이 이제 많이 죽어 넘어가면서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 나라가 면역을 뭐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공공의료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재밌게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는데 한국과 미국의 지금 양상은 천지차로 가고 있다는 거. 그 한 끗 차이에서 천지차로 가는 것이 많은 거를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민낯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의료의 어떤 그런 체계라든지 의료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그거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얼만큼 잘 치료하냐. 그게 대한 지표로서 이제 인구 1000명당 뭐 병상이 몇 개가 있냐. 네. 그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산소호흡기라든지 뭐 그런 특수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있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선진국들 이런 것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그 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이런 위급 상황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잘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그 선진국 사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이 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방역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도 방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적으로 많은 그런 칭찬, 이제 뭐 좋은 그런 평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또는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유달리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응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미 그 사스가 터졌을 때요. 그게 200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터졌을 때 앞으로 이러한 그 위기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국가에서 파악을 하고 2004년도에 이렇게 바로 지금의 그 질병관리본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러한 걸 그때부터 이렇게 쭉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제대로 뭔가 이렇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잘 갖춰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굴지의 병원에서 그 질병이 이렇게 많이 퍼지고 대처를 잘 못하면서 그 당시 의료진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혼란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교훈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이런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걸 이제 차근차근 매뉴얼도 만들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동물 질병 분야에서는요, 이 원래가 동물 질병은 전부 전염병이에요, 사실은. 그 중요한 질병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이런 방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과거에 이제 그런 사태를 봤는데 그때 이제 그러한 그 병이 발생하면 이 병이 뭐 운전소를 통해서 또는 사료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사실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처음 발병했을 때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에서는 빨리 그걸 감지를 하고요. 재빠르게 이렇게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도움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닥쳤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 선진국인데 왜 저러냐. 준비 안 돼 있으면 다 저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대응 방식이 이제 뭐 비교 체험처럼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외부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있고 내부에도 서로 벽을 세우지 않은 채로 모든 역량을 바이러스 검사랑 이제 확진자 추적에 쏟아 부어가지고 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 외출 금지 정도, 시민 참여 독려, 마스크 쓰는 거 정도로
되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국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죠. 근데 중국의 방식은 이제 통제와 이제 봉쇄였는데요. 이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코로나19를 올린 다음에 3일 뒤에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이제 완전히 봉쇄합니다. 하늘길, 철길, 도로를 다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2주 뒤에는 주변에 14개 지역으로 그 봉쇄를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안 요원이 24시간 외출증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한 14억 4천만인데 7억 6천만 정도가 아주 절반 정도가 철저하게 이제 통제가 된 거죠. 중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해서 공안이 지키니까 이렇게 잡힌 건데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뭐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들 통해 가지고 아주 어찌 보면 개인의 자유가 일절 없는 걸로 통제를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그걸 이제 뭐라고 비판했냐면 인권 침해다 그거는. 응? 니들 근데 유럽에서 자국의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니까 한국식을 썼겠어요? 중국식을 썼어요? 중국을 욕하면서 중국식으로 완전 셧다운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뭘 보냐면 방식은 이제 중국식을 쓰면서 한국을 계속 주시하는 거죠. 한국이 저렇게 하는 게 어떤 양상인지. 그래서 요즘에 그 호주 언론에서도 그 Keep Calm and Korea On이라고 진정하고 한국의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할 때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서양이 여러 나라들은 중국과 한국식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를 이제 어떻게 대응해 보려는 식으로 이제 선을 그어가고 있는 게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역 봉쇄 없이 투명성과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질병을 통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을 참고해서 시행하고 또 진단 키트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도 많은데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대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죠. 네, 우리가 뭐 지난 한 달 정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장점, 방역에 일단 그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아주 투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한국의 데이터만 믿을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가장 신뢰성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도 초반에는 확진자가 2월 18일인가요? 슈퍼 전파자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그 확진자가 나왔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를 약간 뭐 비하 내지는 우습게 얕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신속한 이런 대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그 다각적인 그런 방역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나가려고 했던 또는 나갔던 그러한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 해서 막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뭐 교포들도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은요. 신속한 검사도 있고 또 정확도도 굉장히 높지만 이게 검사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사실 그런 데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병원에 입원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 뭐 그냥 돈도 돈이지만요. 일단 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잘 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병원에서 이걸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진단 키트의 이제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 발병했을 때 미리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이제 이런 키트가 다량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그 정책 추진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하여튼 정확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정확도가 낮으면 검사는 많이 했지만 그 결과는 쓸 데가 없는 거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검사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뭐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꼭 붙여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그걸 갖다 달라. 왜냐하면 중국 제품은 싸지만 이 정확도가 30%에 불과하다. 이걸 어떻게 쓰냐 해가지고 그런 그 아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한국 거라는 걸 이렇게 거기에 표시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뭐 재밌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같은 책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교수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찬사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응을 가장 잘한 사례로 이제 한국과 대만, 뭐 싱가포르까지 언급했는데, 요즘에 다시 싱가포르는 좀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그래서 이들 국가는 이제 광범위한 테스트를 했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했고 정보력 있는 시민들 참여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런 쪽은 너무 빅브라더 사회로 가고 있다. 뭐 생체 인식, 안면 인식, 스마트폰 이런 걸로 너무 통제한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의료 장비 생산 협력을 해도 경제적 교류가 더 지금 더 막 서로 어찌 보면 팔은 더 안으로 굽는 그런 분위기인데 서로 연대를 해야 되는 연대의 힘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누가 감시해서 뭐 거기 이제 유발 하라리는 비누 경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감시해서 손 씻는 게 아니라 손 씻는 것이 감염을 막는다라는 상식이 되면 아는 것이 그 삶을 이렇게 바꾼다는 그런 자발적인 동참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기원전은 이제 비포 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 이전 서기를 따지는데, 요즘에는 비포 코로나 전과 애프터 디지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인류의 새로운 기원이 되고 있다는 어떤 차원의 통찰도 유발 하라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기생충이란 영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의 그 위상을 이렇게 좀 전 세계에 알렸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와 국민의 품격을 이렇게 알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사회자께서요, 문화적인 위상이라든지 또는 국민적 품격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지난 그 근대 역사에서 굉장히 그 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국가 경영의 그런 목표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선진국이라는 게 이제 국민 소득만 높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라든지 문화적인 수준, 국민들의 품격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걸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좀 이렇게 마련된 게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 바로 이제 개인의 자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존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도시 봉쇄라든지 뭐 이런 폐쇄 같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신속하게 확진자를 가려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생활을 이렇게 다 해줬죠. 물론 감염자라든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격리 같은 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을 살리면서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였고요. 또 이제 국민들도 그러한 그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라든지 뭐 손 씻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칙, 방역 수칙을 아주 철저하게 잘 따라주는 거. 그리고 보면 서구는 또 슈퍼마켓에 물건을 막 사재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저러냐, 이제 그런 깜짝 놀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한 20대 중반, 그때 이제 미국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살았었는데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사실 충격받은 게,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란 말이죠. 한국을, 코리아를 잘 모릅니다. 가면은 다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다가 한 30대 중반에 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유럽을 갔는데 유럽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이게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 가운데 끼어가지고 아시아 하면은 다 중국, 일본이지 코리아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이 널리 퍼져 있구나.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요, 세계 이게 가장 좋은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삼성, 그죠? 이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뭐 일본 회사인 줄 아는 사람도 심지어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세계적인 홍보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런 국난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기존에 우리 그 아시아권,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이제 K-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영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화장품, 뭐 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한류라 그러죠.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차츰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이런 추세. 최근에는 또
이 BTS라고 하는 그죠? 이 네네.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에 힘입어 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진정되고 이런 뭐 큰 위기가 없이 이렇게 잘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굉장히 국력이 신장된 선진국으로 분명히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각 국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아킬레스건을 드러내 주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이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의료 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밌게도 그 선진국인데 의료 체계가 문제고요. 그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의사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냈어요. 전쟁은 사실 위기도 위기지만은 GDP를 올려줘요. 경제를 오히려 활성화시켜줘서 오히려 이제 경제가 악화되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런 팬데믹은 GDP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상황은 옛날에 73년도에 석유 파동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분업화되면서 제조업은 저기 후진국에 가 있고 선진국들은 제조업 자체가 없는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 더 치명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샤넬 공장에서 손 세정제 만들고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에서 마스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와중에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위상이 뭐 K 시네마부터 뭐 K-팝 다 가고 있는 지금 K 이제 의료까지. 그래서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이제 상제님의 말씀들이 있는 거죠. 상제님이 천지공사 보신도 세상 흘러가는 것인데, 상제님께서는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가 배워간다 하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는 그래서 조선이 세계 1등국이 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고, 삼성도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코리아, 진단키트 이게 다 정평이 나고 있는 것도 이게 병난이 우리들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1등국이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전부 다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주국이 된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상극적인 선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상생으로 끌어당기는 도의 종주국이 된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이제 꿈이 아니구나. 이제 눈앞에 닥쳤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그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종종 했었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세상 일들이 그 상진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경제 또는 뭐 보건, 의료, 정치, 종교는 물론 하고요. 스포츠, 문화, 교육 등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대공황보다 더 충격이 올 거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고 나자마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뭐냐?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우리한테 이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 그렇지. 전염병이 퍼졌을 때 바로 경제의 문제로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 대공황이 온다. 그런 이제 뭐 예언 아닌 예언, 예측들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대공황이라는 거는요. 물론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대공황은 쉽게 말하면은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아주 침체가 되는 건데요. 사람도 피가 돌지 않으면 이렇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도, 경제라는 게 돈이 돌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그러한 그 경제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 세계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30년대, 1929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활동이 이제 모두 위축이 되고, 또 이제 경기 침체가 뚜렷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곳곳에서 확연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를 속단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되짚어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해보면은 스페인 독감하고 세계 대공황이 관계가 있다는 통찰을 저도 최근에서야 하게 됐습니다. 그냥 1929년에 대공황하고 그 10년 전에
무후년 독감, 스페인 독감은 상관관계를 생각 안 했다가 근데 이제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세계 대전이 끝났죠. 그리고서 당시 그때 다우지수가 63포인트였는데 엄청난 버블이 그때 이후에 생겨가지고 10년 뒤였던 1929년에는 6배가 뛰어죠. 그럼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로 대공황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이제 통화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경기를 막 이제 인위적으로 막 부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혈압 낮은 사람 막 혈압약 써가지고 막 올리듯이 그러다가 혈압을 올리다가 갑자기 맥박이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근데 그러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시작되면서 스페인 독감으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미국에서 1921년도부터 막대한 이제 돈을 풀거든요. 근데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이자율이 하락되니까 주식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막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과열된다고 느꼈던 미국 연방정부 이사회가 FRB가 이제 긴축 통화 정책으로 전환을 하니까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제 실업자가 급증을 한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상황이 된 건데 지금 그것도 100년이 흘러가지고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9.11 사태가 이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발생시키는 모른다는 그 시기에 똑같이 이렇게 패턴이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뭐 2008년도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 자체만의 위기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태는 생산이 안 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해서 실물 경제 자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태는 그래서 블랙스완 개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백조는 하얀색인데 검은 백조는 이거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뒷북 설명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행의 원인이 돈풀기였는데 그 치료하는 위기 대처법이 또 돈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아왔다고 비판했던 정부가 위기가 닥치면 또 은행이 너무 대출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다시 그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공황 당시에 미국 정부가 이렇게 범한 정책 오류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당시에 미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어떤 구매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을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언젠가 터질 버블들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낙타 등에 뭐 하나 떨어져가지고 무너지듯이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지금 세계가 전 분야에서 멈춰 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량 실업난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그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지금 모든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상당 부분 이렇게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대기업도 지금 엄청난 자금난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유동성 문제라고 그래요. 이런 그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무급휴가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무급휴가. 월급을 못 준다. 대신 집에 가서 쉬어라. 또 월급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쉬라. 이게 이제 무급휴가죠. 그만큼 이제 회사 상황이 어려운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노동자라든지 직원들은 아주 그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아마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그런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지속되면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이 도산하면 은행도 도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그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대량 실직은 피할 수가 없고 이제 앞으로 U자 반등이 있을 거다 이런 또는 V자 반등이 있을 거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U자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게 아주 그 저하된 상태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한다라는 거고요. V자는 바로 이렇게 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뉴욕 대학교의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은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I자 반등이다. I자다 그냥. I자는 반등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걸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런 엄중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식량 전쟁의 문제. 이것도 지금 뭐 아직 당장은 어떤 큰 조짐은 없는데 이것이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례로 이제 보면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태국 같은 그 쌀을 굉장히 많이 그 생산하는 그런 나라에서 쌀 수출을 이렇게 금지한다. 그런 그 뉴스를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이에요, 역시. 중국은 이제 그 국토는 굉장히 넓지만 최근 몇십 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하면서 농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이렇게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식량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역사의 진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아직도 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더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은 확진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거고 이제 치료제는 사망자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방역과 맞물려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립보건연구원하고 뭐 제약 바이오 기업하고 공동 연구 중에 있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방역 당국에서 또 시도해보고 있는 게 완치자 혈액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라고 해서 그 완치가 되면 혈액에 이제 그 항체가 생기니까 그거를 중증에 한해서 이렇게 혈장을 투여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이르면 2, 3개월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혈청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그 혈청을 항혈청이라고 그래요. 그 뭐냐면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의 혈액 속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혈청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항혈청이라고 그러는데 약이 없을 때는 이게 이제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독일의 이제 그 에밀 베링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걸 제일 먼저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무려 한 1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쵸. 1890년대에 유서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그 환자 그러니까 그 병을 앓고 난 사람의 혈청을 뽑아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피 속에 이렇게 넣었더니 이렇게 낫더라. 이걸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뿐만 아니라 뭐 파상풍, 그다음에 광견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고요. 이 사람이 1901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혈청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 이런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작용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밀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혈청 이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사실은 환자가 많으면 이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양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걸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물에게 이렇게 병원체를 투여해서 그 혈청을 가지고 환자한테 이렇게 접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용한 동물이 뭐냐면은 뭐 같아요? 쥐예요? 쥐는 피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럼 큰 동물. 돼지인가요? 소인가요? 네, 더 큰 동물 말입니다. 말이었구나. 말을 이용해서 와. 그걸 하려고 했던 거죠. 말은 이제 그 피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항혈청이라는 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의 혈청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거기 들어있는 항체가 내 병을 치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불순물로 섞여 있는 다른 많은 단백질들이 내 몸에서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항원 항체가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과민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콩팥 같은 장기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급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팀이 2명의 환자들한테 이 혈장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 71세, 67세 남녀한테 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그 환자들한테 우선 해봤던 게 경증 환자들한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아까 클로로킨 같은 말라리아 약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같은 걸 투여했고 항바이러스를 썼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중증 폐렴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혈장 치료를 시작했는데 혈장이라는 것이 이제 혈액에서 적혈구랑 백혈구랑 혈소판 같은 거를 제거하고 남은 이제 당 단백질들이죠. 근데 그 액체 성분.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항체가 많죠. 면역 글로불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2명의 환자한테 어떻게 했냐면 20대 남성 완치자의 혈장 500cc를 2회 용량으로 나눠가지고 12시간 간격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그게 한 명은 이제 퇴원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임상적으로는 이제 희망적인 소식이 되는데 원래 이게 그 혈장 치료법이 스페인 독감 때부터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페인 독감에서 한 1,700명 정도한테 이걸 썼어요. 이게
근데 이제 효과를 실제로 봤는지 검증된 기록은 없어가지고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스 때도 이거 좀 썼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항생제 나오고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좀 잦아들었다가 그렇죠. 지금 다시 이제 대두가 예, 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뭐냐면 여러 가지 혈장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예. 양이 이제 이 문제가 되고 효과가 일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를 왜 중증한테만 쓰게 돼 있냐면은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폐포를 완전히 터뜨리면서 폐 부정이 나가지고 물이 확 차거든요. 그 과도한 그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그거를 잡으려면은 면역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잡아가는 건데 이거를 농도가 다르니까 효과가 또 다르고 또 이게 뭐냐면 약간씩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니까 변형이 많으니까요. 이게 어설프게 작용하면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 속에서 이제 중증 환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라고 돼 있고 또 검증된 것 중에 뭐냐면 이거는 그 효과가 완벽하게 치료를 못 하더라도 뭐냐면 코로나19 환자들과 접촉하는 가족과 그걸 전염을 막아주는 효과까지는 있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어서 또 지금 희망의 소식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금방 중증 환자에 쓰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아주 그 증상이 심해져서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혈청이 그걸 회복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이 혈청은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한참 일하고 있어요. 그때 적절한 시기에 잘 투여해야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투여 시점이 그 사람의 병증의 진행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투여했냐. 사실 이제 그걸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임상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신중하게 하니까 중증을 써본 건데 근데 이게 또 희망적인 건 뭐냐면 연구 개발 비용이 저렴하다 방법이 간단하다 해서 의료기술이 낙후된 국가에서는 이 방법을 좀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치료제가 있는 그런 병은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특집을 마련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세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사태가 역사적으로 봐도 인류 문명에 끼친 그런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데요. 인류의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식량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서 인구 증가에서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도시화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오늘날의 문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전염병 사태를 더욱더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래서 인구 이동을 못하게 되면서 도시화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을 이렇게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이동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급자족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러한 그 전염병에 대한 대처에서 이런 무기력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 앞에는 경제 위기라든지 또는 험난한 문제가 또 이렇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계 속에서 나오는 이런 뉴스들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영악한 녀석이라고 스텔스 바이러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게 잠복해 있다가 치명적으로 기습을 하니까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그 서부 신화에 집단 감염돼 있었다. 서양이 선진국이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태리, 스페인들을 보면서 부실한 공공의료 체계 그러니까 의료 후진국의 민낯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화하면 앰뷸런스 보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향을 느끼면서 더불어 뭐냐면 이 코로나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인류가 지금 한 배를 탔다. 지금 세계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상재님의 그 세계 일가
어떤 그 흐름이 병 앞에서 진짜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걸 느끼게 되고, 또 지금 인도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15일간 그 뭐 이렇게 봉쇄를 했더니 30년 만에 히말라야 설산이 보이게 됐다고. 그 뒤집어 보면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을 생각했는데 좀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였는데 이 바이러스가 잡히면서 지구가 정화되는 어떤 하나의 또 이벤트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걸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이 벽난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잠깐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도 듭니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나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바로 생존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질병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